네, 7주차 3차시 이제 수업 문자열 마지막 자료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문자열은 우리가 리스트를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었죠. 이게 리스트의 특별한 종류이긴 한데, 저장되는 엘리먼트가 문자들만 저장되어 있는 것이 문자열인데, 항상 모든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문자열을 좀 독립적으로 자료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텍스트를 주로 사용해 가지고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에 최적화된 어떤 자료 구조를 별도로 정의를 해놨고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짜고 있는 파이썬이라는 코드도 명령어들도 사실 텍스트 형태로 기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자열 처리라는 것에 추가적인 기능을 더 넣어서 강력한 문자열 클래스가 필요했고, 파이썬은 이런 처리에 굉장히 최적화된 클래스를 해놨기 때문에 문자열에 대한 전반적인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문자열을 처리하는 내장 함수를 좀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chr, ord, len, 그리고 str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어떤 문자열 클래스의 어떤 그 메소드가 아니라 내장 함수들입니다. 정수를 문자로 바꾸겠다 했을 때 chr이라는 그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자를 정수로 바꿀 때는 이제 ord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랭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왔던 거죠. 어떠한 시퀀스라든지 그 전체적인 그 엘리먼트의 개수를 리턴해 주는 것이고, str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입력값으로 오는 것을 이제 문자의 형태로 변환해 주는 하나의 생성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두 부분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내장 함수 중에서 이제 ord라는 것을 좀 먼저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그 컴퓨터는 그 문자라는 것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ASCII 코드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아마 그 자료형에 대해서 얘기가 됐을 겁니다. 그죠? 영문자의 같은 경우는 ASCII 코드라는 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영문자가 아닌 한글이라든지 일본어 이런 여러 가지 문자를 위해서는 유니코드라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라는 문자에 대해서 ord라는 내장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A의 ASCII 코드인 97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라는 한글 글자에 대해서 유니코드인 4403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ord의 목적이고요.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ch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7이라는 숫자를 chr이라는 함수에 넣어주면 이것은 A라는 문자로 바꿔주는 것이고, 44032를 넣어주면 가라고 하는 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ch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tr이라는 함수는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일종의 문자열의 생성자인데요. 어떠한 객체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것을 문자열화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1 더하기 2j라는 것은 이제 파이썬 내에서 복소수거든요. 복소수의 개념을 수학 시간에 배우셨죠. 근데 그 숫자를 아예 문자열로서 변환할 때 사용하는 것이 str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자열도 당연히 시퀀스 자료 구조에 속합니다. 순서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덱싱이 가능하고, 그리고 슬라이싱, 내장 함수의 동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리스트에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문자열도 이제 리스트의 일종이기 때문에 리스트하고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아까 원시 파이썬이라는 그 문자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그 저번 주에 리스트 설명을 좀 진행했었는데, 그때 사용됐던 어떤 슬라이싱의 개념, 6부터 10까지 여기까지를 따온다거나, 아니면 음수 인덱스를 통해서 이만큼을 따온다거나, 아니면은 이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즉 이제 0번째 방에 접근하면 이제 m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1은 마지막 방이죠. 얘가 n이 나오는 것을 할 수가 있다. 모든 것이 리스트에 사용됐던 것이 그대로 적용 가능한 것이 이제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자열의 슬라이싱은 리스트하고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복습하는 의미로 보자면은 시작부터 3번째 방 전까지죠. 이거는 5번째 방부터 끝까지라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만큼을 이제 서브 리스트로 가져오는 것이고, 그 결과값이 그리고 yPython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REG는 980326, 지금 숫자를 문자열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슬라이싱을 통해서 0과 월과 1을 분리하는 그런 예제 코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자열과 리스트가 가지는 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자열은 아마 앞선 수업에서 배웠겠지만은 불변 객체입니다. 불변 객체, 변할 수 없는 객체죠. 근데 처음에 초기화되고 나서 변할 수가 없는 객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word라고 해서 A, B, C, D, E, F라는 문자열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방을 A로 바꾸겠습니다. 이중단프가 되겠죠. A로 바꾸겠다고 한다면은 str 오브젝트, 즉 문자열 오브젝트는 아이템 어사이먼트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튜플에서 봤던 거죠. 네, 튜플과 동일하게 문자열은 변경이 불가하다. 그럼 이제 튜플과 동일하게 문자열 변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운 사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즉 이제 A, B, C, D, E, F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 A 값을, 그러니까 원하는 건 뭐냐면은 A, B, C, D, E, F를 대문자 A, B, C, D, E, F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word 0은 대문자 A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냐. 우선 A를 따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슬라이싱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떼내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도 합쳐서 새로운 사본을 생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불변 객체이기 때문에 함수의 임수값으로 리스트가 가면은 이거는 call by reference, 즉 그 값을 서로 바꿀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고, 함수의 인수값으로 문자열이 간다면 이거는 call by value 형태. 실질적으로 레퍼런스가 넘어가긴 하지만은 그 함수에서 내용물을 바꾸게 된다면은 새로운 사본이 생성되는 거고, 이것은 함수를 흡출한 입장에서의 값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했죠? deep copy고 얘는 shallow copy라고 했죠. shallow copy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얕은 copy, 얕은 복사, 깊은 복사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문자열도 하나의 시퀀스이기 때문에 기존 연산자가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같다, 같지 않다야 뭐 당연한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 꺽쇠 연산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가 이제 문자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 A, B, C, D, E, F, G 순서가 있듯이, 그리고 이제 가나다라 순서가 있듯이 그 순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뒤라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애플과 오렌지가 있으면은 위에서는 이제 이 조건일 때는 A가 앞에 있고, 그렇지 않다면 B가 앞에 있다는 건데, A가 O보다는 더 앞선 알파벳이기 때문에 애플이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첫 번째 문자가 둘 다 A라면은 두 번째 문자까지 비교를 하는 거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비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자열을 출력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그 fstring이라는 것을 간단히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변수의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걸 분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x는 25, y는 98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x 곱하기 y를 이제 플라우드라는 데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한꺼번에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x 출력하고 중간에 과 넣고 y 출력하고 의 곱슨 넣고 플라우드라고 하는 값을 출력하면은 결국에는 25과 98의 곱은 좀 이상하죠. 곱은 2450이라는 것이 출력이 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사실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기 콤마를 쳐야 되고, 콤마를 쳐야 되고, 콤마를 쳐야 되고, 콤마를 쳐야 되고, 그리고 여기 또 이중도안표를 각각 쳐줘야 되는 것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좀 더 편하게 출력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 변수를 손쉽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것을 따로따로 떨어뜨려가지고 출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하나의 문자열에 좀 넣기 위해서 좀 손쉽게 하는 방식이 이제 fstring이라는 방식이에요. 이 fstring은 뭐냐면은 앞에 f를 붙이고 새로운 문자열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문자열을 생성하는 건데, 이때 그냥 들어가는 것은 그냥 리터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냥 출력이 바로 되는 건데, 중괄호로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변수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빨간색으로 되겠죠. 변수이기 때문에 그냥 x, y 플라우드를 그냥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뭘 출력하라? 변수 안에 있는 내용물을 출력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x 대신에 25가 들어가는 것이고 98이 들어가는 것이고
2450이 들어가는 거죠. 이러면 이제 변수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손쉽게 하나의 스트링화 시켜가지고 출력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랑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긴 하지만은 사실 이제 쪼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중괄호로 엮어서 그냥 F만 하나 앞에 붙여주면 되잖아요. 이게 훨씬 더 편리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즉 중괄호로서 변수를 지정해서 그것을 이제 실제 값으로 대체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딩을 하실 때도 이렇게 F스트링을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자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문자열을 굳이 별도로 만든 이유는 많이 사용돼서 그렇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뭔가 새로운 메소드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공되는 몇 가지 메소드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캐피탈라이즈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캐피탈라이즈는 첫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열에서 가장 첫 번째 방에 있는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 am a student라는 하나의 문장을 문자열로 저장을 했을 때 얘 I가 사실은 대문자로 바뀌어야겠죠. 그때 S의 캐피탈라이즈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된다면은 I가 대문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문자를 소문자 또는 대문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lower 또는 upper라는 그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자, S의 lower를 호출하면은 모든 문자를 다 소문자로 바꿔주고요. S의 upper를 호출하면은 모든 문자를 다 대문자로 바꿔주게 되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리뷰를 하자면은 문자열이란 것은 불변객체였습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막 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이 메소드들이. 그래서 뭐냐? 이 변환이란 것이 이제 사실은 변환이 아니라 복사본을 반환하는 형태라고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사본을 그러니까 변경된 새로운 사본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메소드를 좀 보도록 하죠. 아주 메소드의 이름이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start with라고 해서 문자열 S로 시작되는 문자열이면 true가 반환되는 그런 문자열입니다. 그 메소드고요. end with는 문자열 S로 종료되는 문자열이면 true가 반환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예제를 보시면 돼요. 파이썬 소스 파일에 입력을 입력하세요. 사실 파이썬 소스 파일은 끝이 .py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if 지금 입력된 파일의 이름이 ends with로 이제 이걸로 끝이 난다면은 올바른 파일 이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올바른 파일 이름이 아닙니다라고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start with는 이제 앞에 부분을 보는 거고 end with는 뒤에 부분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replac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전체 문자열 내에서 A 문자열을 B 문자열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제를 본다면은 www.naver.com이라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com을 co.kr로 바꾸고 싶다라고 해서 replace 명령어를 시행시키면은 이제 naver.co.kr로 바뀌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메소드를 보도록 하죠. 찾기 및 바꾸기를 위한 메소드인데요. 찾는 것은 find라는 메소드입니다. 현재 문자열 안에서 부분 문자열을 찾아서 인덱스를 반환하는 거죠. 문자열은 순서가 있는 애이기 때문에 인덱스가 존재한다는 거죠. 만약 찾지 못했을 때는 -1을 반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S에 아까 naver.co.kr을 넣어놓고 난 다음에 .kr이라는 것을 내가 찾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find라는 메소드를 호출한다면은 10이라는 값이 리턴이 되게 됩니다. 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여기잖아요. 그죠? 이 위치를 리턴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찾지 못하면은 -1이라고 했죠. 자, 근데 이제 리버스 파인드라는 또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작을 처음부터 하지 말고 뒤에서부터 끝에서 시작해서 지정된 부분을 문자를 찾아서 인덱스를 반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냐? let it be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let을 그냥 찾으라고 한다면은 그냥 r이 없고 그냥 find로 let을 한다면 아마 0이 나올 거예요. 이 대소문자 구분을 하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죠. 다 대문자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0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0이 나올 거게 될 건데 내가 원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예놈을 찾고 싶어요. 뒤에서부터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reverse find라는 메소드를 호출한다면은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검출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찾아가지고
얘의 인덱스인 22를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count라는 그 메소드가 있습니다. 주어진 문자열에서 현재 count의 입력값으로 들어오는 부분 문자열이 등장하는 숫자를 반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www.naver.co.kr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점이 몇 개 들어갔는지를 count에다가 집어넣어주면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3이란 값이 리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함수가 꼭 필요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자, 근데 이거 다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필요할 때 책을 보시면서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예요. 자, 문자 분류를 하는 메소드를 좀 보도록 합시다. isAlpha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문자열 안에 있는 모든 문자가 알파벳이면은 true입니다. 즉 abc isAlpha 이런 이제 문자열을 만들고 난 다음에 isAlpha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지금 안에는 다 문자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true가 리턴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isDigit이라는 것은 문자 안에 있는 모든 문자에 둘 다 모든이에요. 모든 문자가 숫자이면은 true를 리턴해 줍니다. 즉 1, 2, 3으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만든 다음에 isDigi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된다면은 이게 다 숫자이기 때문에 true가 리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isOF 같은 경우는 문자 안에 있는 모든 문자가 소문자 또는 대문자이면 true, 그렇지 않다면은 false를 리턴해주는 그런 메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자열에서 공백 제거를 하는,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좀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라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립이라는 그 메소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목적은 뭐냐면은 문자의 첫 부분과 끝 부분에 불필요한 공백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을 제거하는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에 지금 띄어져 있고 아무것도 없고, 그죠? 이렇게 공간이 두 개가 비어져 있잖아요. 스페이스 공간이 있고 hello, world가 돼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문자열에 대해서 스트립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앞에 두 개가 지금 다 날아갑니다. 이 공간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문자열에서 첫 부분에 있는 또는 마지막 부분에 불필요한 공간, 여기도 지금 끝부분에 두 개의 공간이 좀 불필요한 공간 있잖아요. 얘도 날려보내고 실제 중간 부분만 남기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스트립에서 좀 착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공백을 없앤다고 한다면은 이 중간에도 한 칸 띄어져 있잖아요. 이 부분도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자 사이의 공백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부분과 끝 부분에 불필요한 공백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스트림은 입력값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꼭 공백이, 그냥 입력값이 없으면 공백을 제거하는데 만약에 특수한 문자를 입력값으로 준다면은 이 문자를 제거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샵이 엄청나게 많고 this is example이라는 말이 있고 샵이 엄청나게 많으면 이 샵 부분을 날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스트립 함수에다가 샵을 넣어주게 된다면은 얘가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남는 부분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트립이라는 메소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첫 부분과 끝 부분을 동시에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첫 부분에만 좀 고민을 하겠어 또는 끝 부분만 고민을 하겠어 라고 한다면은 이 rstrip 그리고 lstrip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돼요. r과 l은 right, lef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lstrip을 한다면, left strip을 한다면은 왼쪽 부분, 즉 첫 부분에 공백 또는 원치 않은 문자를 제거하는 것이고, rstrip, right strip 같은 경우는 끝 부분에 공백 또는 원치 않는 문자를 제거하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나중에 또 다음 주 차에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예제가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스플릿이라는 문자열을 분해하는 메소드를 좀 보도록 하죠. 스플릿은 이제 기본적으로 입력값이 없으면 공백을 기준으로 문자열을 이제 리스트로 변환하는 겁니다. 문자열을 단어들의 리스트로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welcome to Python이라는 하나의 문자열이 있을 때 이것을 welcome 그리고 to 그리고 파이썬이라는 각각 3개의 단어로서 분리한 다음에 이것을 리스트로 바꾸고 싶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 되고 결과값은 리스트로 반환이 되는 거죠. 그죠? welcome to Python이라는 리스트를 반환을 합니다. 입력값이 없을 경우이죠. 지금 입력값이 없으니까 이때는 공백을 기준으로 바꾸게 돼요. 공백을 기준으로 쪼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스플릿 함수에다가 특정한 입력값,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콤마를 입력값을 줬다면은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은 콤마가 되는 겁니다. 헬로 하나, 그리고 월드 하나. 근데 여기서 공백도 들어가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죠? 공백도, 콤마 뒤에 공백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없앨 때 뭘 쓰면 되겠습니까? 앞에서 나왔던 스트립 함수를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쪼개고 나서 공백을 없애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스트립 함수를 쓰면은 공백도 없앨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공백까지 포함해서 제공하는 것은 스트립 함수를 쓰는 방법도 있고 또는 여기다가 공백까지 포함해서 이제 스플릿을 해도 되는데 이 방법보다는 스트립을 쓰는 것이 더 좀 더 이제 효과적이고 범용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냥 리스트로 해가지고 입력값을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주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뭡니까? 생성자예요. 우리가 리스트라는 생성자에 튜플을 넣으면 튜플이 리스트로 바뀌는 거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리스트라는 생성자에다가 문자열을 넣어준다면은 이 문자열을 입력값으로 받아가지고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리스트가 모든 문자들이 다 하나의 엘리먼트로 되어 있는 콤마 심지어는 공백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그 엘리먼트로 되어 있는 리스트를 반환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때 리스트 생성자를 얘기할 때 생성자는 어떠한 파이썬에 있는 객체도 받아들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일 문자 단위로 쪼갤 때는 리스트라는 생성자를 통해서 리스트화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뭐 단어 단위로 쪼개겠다 한다면 스플릿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문자열을 결합하는 메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조인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된 문자 사이에 들어갈 문자를 지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 점 조인 해가지고 리스트를 입력으로 준다면은 애플, 그레이프, 바나나라고 되어 있는 리스트를 하나의 문자열로 바꾸는데 그 사이사이에 뭘 찍어준다는 겁니까? 이 점을 찍어주겠다는 의미고 예를 들어서 이 마이너스를 붙인다면은 010 1234 5678이라는 이제 놈을 이제 사실은 이거 자체가 하나의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을 스플릿을 해서 이걸 스플릿 한다면은 이게 실행되는 순간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010 그죠? 그리고 1234 그리고 5678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리스트가 생성이 될 겁니다. 이 리스트를 다시 조인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뭘 붙이겠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이것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모아서 다시 문자열로 만드는 것이 이 조인이라는 메소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자열 메소드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작업을 예제로 보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사용자가 문장을 입력하면은 해당되는 머리 글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NATR이라는 나토, 그죠? 나토의 풀네임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머리 글자만 가지고 나토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예제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제 구현하면은 어떤 식으로 구현하면 되냐? 우선 사용자로부터 페이지라고 해서 그 문자열을 하나 입력을 받습니다. 그죠? 문자열을 하나 받아가지고 입력된 문자열에 대해서 우선 이제 그 머리 글자를 저장하기 위한 하나의 비어있는 문자열을 만든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은 우선 이 문자열을 스플릿을 합니다. 전부 대문자로 우선 바꾼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입력된 문자열을 대문자 시킨 다음에 이것을 쪼개는 거죠. 대문자 전환 후 단어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입력값이 없기 때문에 그 공백 문자를 기반으로 쪼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쪼개진 문자의 첫 번째 문자만 쪼개진 단어의 첫 번째 문자만 이 어코노미라는 불리는 이 이제 결과물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입력되는 것에 대해서 머리 글자만 저장이 되는 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예제를 좀 보도록 하죠. 이메일 주소에서 아이디하고 도메인을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예제입니다. 자, 이메일 주소를 한번 이렇게 AAA 그리고 골뱅이 google.com이라고 했을 때 얘하고 얘를 분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뭘로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메소드를 통해서 구분하면 되고 그 대상을 골뱅이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스플릿의 결과물이 지금 뭘로 받아들이냐면은 원래 스플릿을 하면은
리스트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리스트로 들어온 것을 뭡니까? 다시 이제 튜플로서 패킹을 한 겁니다. 튜플로서 이제 전환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언패킹을 시켜가지고 아이디하고 도메인을 쪼개가지고 받아들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스플릿 함수의 그냥 사용한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열 안에 있는 문자의 개수, 숫자의 개수, 공백의 개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겠다. 이제 그 그림은 이제 1000개의 단어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숫자는 몇 개 나오고 그리고 공백은 몇 개 나오고 그리고 알파벳은 몇 개 나오느냐. 지금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알파벳은 29개, 공백은 6개, 그리고 숫자는 지금 없죠.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코드를 본다면은 입력된 문자열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딕셔너리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스라는 키, 그리고 디지스라는 키, 스페이스라는 키를 가지고 있고 각각 0이라는 밸류를 집어넣은 딕셔너리를 먼저 생성을 해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is 알파, is digit, 그리고 is space라는 메소드를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센텐스에 있는 이제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이게 알파벳이면은 알파벳 밸류를 하나 증가시키고, 디짓이면 디짓 밸류를 하나 증가시키고, 스페이스면 스페이스 밸류를 하나 증가시키면은 이 값이 계속 이제 하나씩 증가가 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예제 코드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은 앞에서는 이제 디짓이 없었기 때문에 디짓이 0으로 나왔지만은 이 코드를 쳐가지고 사용자가 입력된 그 문자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알파벳과 그리고 숫자, 공백을 얼마든지 체크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체크된 것은 결국에는 딕셔너리에 저장이 되게 되고 딕셔너리를 출력하면 결과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자료 구조, 특히 이제 튜플, 그리고 세트, 딕셔너리, 그리고 문자열이라고 불리는 4가지 자료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튜플은 변경 불가능한 항목들을 모아둔 형태이고 리스트하고 거의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는 순서가 없고 키하고 값이 동시에 존재하는 형태이고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키 값을 통해서 값에 접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팝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키 값을 통해서 항목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트는 이제 고유값, 유니크한 값이 저장하는 형태이고 여러 가지 집합 연산자들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세트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문자열 같은 경우는 좀 문자를 위해서 최적화되어져 있는 일종의 리스트의 형태지만은 역시 이것도 불변의 형태라고 보시면 된다. 이런 그 기존 리스트하고는 차이가 나도록 바꿀 수 없는 형태다라고 정리를 하면은 전반적인 자료 구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7주차 강의의 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